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에요.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냥 가난한 노인분이었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끼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골목을 깨웁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나세요. 옷차림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름했어요. 색깔이 바랜 작업복에 여기저기 기워 입은 자국이 선명하고요. 신발은 앞코가 터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끼.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골목골목을 누비며 종이박스를 찾고 빈 병을 줍고 철 조각까지 돈이 될 만한 건 뭐든 주워 담으셨죠. 동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참 안 됐다.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도 폐지를 주우시네. 자식들이 뭘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 이 할아버지는 그냥 생계가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불쌍한 노인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어 사셨거든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정말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었죠. 그런데 집 앞마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는 늘 폐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이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 이웃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셨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할아버지의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3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모두 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동창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너무나 창피해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어떤 안부 인사도 없었어요. 혼자가 된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할아버지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무려 100억 가까이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00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번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 땅이었던 곳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되고 개발되고 땅값이 몇 배씩 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산 건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땅도 있었어요.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폐지를 주우며 사셨을까요? 여기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때는 할아버지가 4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직물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업이 꽤 잘 되어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제법 큰 규모로 운영하고 계셨죠. 그런데 믿었던 친척 한 명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해버렸어요. 그 친척은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든든한 동업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이 몰래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급기야는 할아버지 명의로 어마어마한 빚까지 만들어 놓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어요.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절대 알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사시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그렇게 대답하시며 계속 폐지를 주우셨어요.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가 창피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할아버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앞집에 이사 온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민호였어요. 3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민호가 할아버지 앞집에 이사 온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가 마침 빈 방이 있어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첫 만남은 좀 어색했어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시는데 민호가 마침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마주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셨죠. 저 할아버지 혼자 사시나 보네. 민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매일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 나이에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다니 민호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자란 민호에게는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호가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폐지 더미를 리어카에 싣고 계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민호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지만 민호는 그냥 리어카 뒤쪽을 밀어드렸어요. 저도 운동 삼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민호의 순수한 미소를 보시고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민호의 주말이 바뀌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할아버지 폐지 줍기를 도와드렸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여기 박스가 많이 있네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민호는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것처럼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민호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설날이 되었을 때였어요. 민호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떡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죠. 할아버지, 떡국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할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명절 음식을 드셨어요. 혼자 보내던 명절이었는데 말이에요. 맛있다. 민호야. 정말 맛있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셨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민호에게는 할아버지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민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주인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앞마당에 폐지 쌓아두는 거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이웃들 민원도 많고 치워주세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다음 달까지 안 치우시면 계약 갱신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폐지를 모아둘 다른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민호는 집주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깔끔하게 정리했죠.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서 쌓아두시면 돼요. 제가 주말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는 민호가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싶으셨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민호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대폭 줄이기로 한 거죠. 할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그래서 고향 근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전라도 쪽이에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 떠나야 하는데? 다음 주에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민호도 정말 미안해했어요.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민호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라디오였어요.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면 라디오라도 들으세요. 할아버지는 그 라디오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민호가 떠나던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집 앞에 나와서 민호를 배웅하셨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너도 몸 조심해라. 민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할아버지는 끝까지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민호는 떠났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호가 남겨준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민호가 선물해준 라디오를 켜셨어요. 민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셨죠. 그런데 민호가 떠난 지 몇 달 후였어요.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어요. 날씨는 꽤 더웠지만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하셨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어요. 큰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신 거예요.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잠시 리어카에 기대어 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쿵! 할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119 불러요. 다행히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금방 신고가 들어갔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뇌졸중이었어요. 그것도 꽤 심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몇 시간 후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 3명 모두 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자식들을 보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내 자식들이 왔구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할아버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의료비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저희 형편에 많은 돈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비싸면 딸도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인데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아버지였나?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중대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요? 뭘로요?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폐지나 줍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불러서 직접 병원비를 결제하셨어요. 그리고 전문 간병인까지 고용하셨죠.
자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돈이 어디 있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큰아들이 몰래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죠. 그리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본 순간 자식들은 말을 잃었어요. 부동산만 해도 무려 90억이 넘었어요. 여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재산이었죠. 이게 말이 돼?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가난하게 살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니요. 그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록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 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임대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정말 세세하게 캐물었죠.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땅의 평수와 현재 시세를 알아보더라고요. 심지어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까지 확인했어요. 딸은 유언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빨리 써야 한다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끊임없이 재촉했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걸 느끼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인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자식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복도에서 대놓고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형제들은 각자 몇 %씩 나눠 가질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지,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으셨어요.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복도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거든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으셨어요.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돈덩어리일 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식도 완전히 맑아지셨죠.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한 후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셨으니 본격적으로 유언장 작성을 재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자식들이 모두 와서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거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는 제안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미 자식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자식들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변호사도 이미 알아봤다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해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폐지 줍는 일도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자식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사실 할아버지 자신도 더 이상 그럴 기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줍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집에만 혼자 계시다 보니 더욱 외롭고 쓸쓸해지셨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민호가 선물해준 라디오를 켜셨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민호를 그리워하셨어요. 민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어요. 건강은 어떤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할아버지 자체를 걱정해줬죠.
자식들처럼 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휴일마다 폐지 줍는 일을 도와주고 명절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정말 가족처럼 지냈었죠.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깨달으셨어요. 진짜 자식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하신 끝에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민호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하셨어요. 김민호라는 청년을 찾아달라고. 30대 초반이고 전라도 쪽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다고 설명해 주셨죠. 탐정은 생각보다 빨리 민호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확한 주소까지 알아냈죠.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향하셨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꽤 긴 여행이었지만 민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거든요. 목포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민호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가셨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김민호를 찾는다고 하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민호를 불러줬어요. 민호가 사무실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먼 곳까지 찾아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첫 마디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것이었어요. 몸은 괜찮으신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자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 확신하셨어요.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자식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는 할아버지를 근처 작은 식당으로 모셨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자신이 사실은 가난하지 않다는 것, 거대한 재산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자식들이 보여준 배신과 탐욕에 대해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민호의 현재 상황을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지, 서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셨죠.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조금 힘들다고. 월급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 적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가족 사정에 대해서도 털어놨어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생이 하나 있다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서 시설에 맡겨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요양원에 있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시설로 옮겼는데 그곳도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호가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도 동생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동생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민호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줬던 민호가 정작 자신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니요. 할아버지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호와 헤어진 후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의 친자식들은 100억이라는 재산을 알고 나서야 그것도 돈 때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할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면서도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가짜 자식인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민호와 헤어진 후 숙소에서 계속 생각에 잠기셨거든요. 자신의 친자식들과 민호를 비교해 보니 누가 진짜 자식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민호는 할아버지 자체를 걱정해주고 아껴줬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민호를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취하셨어요.
민호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죠. 할아버지가 멀리서 찾아오신 건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할아버지는 더욱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민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물어보셨거든요. 민호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털어놨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했어요.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민호가 성인이 되자마자 동생을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동생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동생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 요양원에 동생을 맡길 수 있었는데 민호가 실직하면서 모든 게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는데 실업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동생을 훨씬 저렴한 종교단체 시설로 옮겼는데 그곳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직원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민호는 그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했어요. 동생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안타까우셨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더욱 확신하게 되셨어요. 민호야말로 자신이 진짜 아들로 여기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법적으로 아들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호는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왜 아들로 삼으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이미 자식들이 있는데 굳이 자신을 양자로 삼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친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민호가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자신이 과연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결국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동생도 함께 양자로 입적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신 혼자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동생도 할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민호의 동생까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죠. 오히려 민호가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목포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할아버지와 민호는 모든 절차를 준비했어요. 양자 입적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어요. 민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할아버지가 서울로 함께 올라가자고 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경제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민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동생도 서울에 있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바로 양자 입적 절차를 완료하셨어요. 민호와 민호의 동생 민수, 두 형제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민호와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친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친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거든요. 일단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알려주기로 하셨어요.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작은 월세방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민호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긴 거죠. 민호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정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은 친자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진심이었어요. 동생 민수도 좋은 요양원으로 옮긴 후 훨씬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는 주말마다 동생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민수도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죠. 한편 친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며 미루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이사를 간 것 같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의 걱정은 순수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그것이 더 큰 걱정이었거든요. 몇 주 후 자식들은 우연히 할아버지의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구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떼어보니까 주소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 순간 자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할아버지의 자녀란에 자신들 외에 새로운 이름 2개가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김민호, 김민수.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자식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아버지가 몰래 양자를 드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2명이나 말이에요. 큰아들은 바로 할아버지의 새 집으로 찾아갔어요. 인터폰을 누르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나와서 큰아들과 마주쳤어요. 큰아들은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죠. 민호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외출 중이라고 했어요. 큰아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큰아들을 보시고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표정이었어요. 큰아들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본 새로운 자녀들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언제 양자를 드린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고 민호와 민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화를 냈어요.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결정이라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민호를 째려봤어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양자로 들어온 게 아니냐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렸거든요. 할아버지는 민호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작은아들과 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아버지가 양자를 드렸다고, 큰일 났다고 알려줬어요. 곧 작은아들과 딸도 달려왔어요. 셋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양자 입적을 취소하라고,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온갖 말로 할아버지를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절대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들 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식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들 손에서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자식들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양자 입적을 취소하라고 압박했거든요. 큰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할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은 후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우겨댔죠. 작은아들은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분명히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딸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어요. 평생 키워준 자식들을 버리고 남남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식들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긴 세월,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살아도 창피해했던 일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보여준 차가운 반응들, 그리고 재산을 알고 난 후에 급변한 태도까지. 반면에 민호는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던 일들, 진심으로 걱정해준 마음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진짜 가족 같은 모습까지.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겠다고 협박했어요. 양자 입적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할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보시며 더욱 실망하셨어요. 끝까지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우셨거든요. 민호는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친자식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에게 양자를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물러나면 가족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민호야말로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현금화하기로 한 거예요. 친자식들이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모든 재산을 민호 앞으로 증여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나씩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보유했던 건물들과 땅들을 모두 처분하기로 하신 거예요. 자식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급하게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걸복걸했어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서로 남남으로 살자고,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절망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예요. 한편 할아버지는 민호,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정말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민호가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확인해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진짜 가족처럼 생활했어요. 주말이면 민수도 함께 왔어요. 요양원에서 외박을 나와서 할아버지,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민수도 할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생활이 정말 행복하셨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찾을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처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모든 매물이 팔렸고 어마어마한 현금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을 모두 민호와 민수 앞으로 증여했어요. 증여세도 할아버지가 모두 부담하셨죠.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민호 형제의 재산이 된 거예요. 민호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권유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민수도 더 좋은 시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 간병인까지 고용해서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시기도 했고 뇌졸중에 후유증도 있었거든요. 민호는 할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셨어요. 병원 진료도 빼먹지 않고 모시고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 정말 효자 역할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민호를 보시며 정말 감사하셨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민호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수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민호와 민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마지막을 맞으셨어요. 장례식에는 민호와 민수만 참석했어요. 친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한참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자식들이 장례가 끝난 후에 찾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민호와 민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고아였던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라는 더 큰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민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매일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자신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할아버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였습니다.